김해를 가면 뭐가 있을까요? 이 구지가 공원이 있어요. 김수로 왕릉 맞아. 김해, 그러니까 여러분 김해는 아는데 구지가 뭐 김수로왕 뭐 이렇게 유적지 이런 거 모르셨죠? 여기 가보셨어요? 김해는 아마 한 번은 가지 않아요 보통? 역사에 가는데 여기 가면 여기를 가야 되는 거예요. 대한항공에 일하러 갔었어요. 일하러 가니까. 하여튼 그러니까 이렇게 김해에 가면 꼭 가보세요. 멋있다. 김수로왕 유적지 있습니다. 공무도화가 황조가 이런 게 있고. 그다음에 이제 향가 이게 다 연결되는 거예요. 이거 여러분 안 듣는 게 아니라 향가라고 하는 것이 이제 신라 시대인데 이 예전에는 통일 신라라고 여러분 국사 시간에 그렇게 배우지 않았어요? 옛날에. 네. 근데 요즘은 이런 말 쓰지 않아요. 맞아요. 그냥 남북국 시대라고 해요. 요즘. 왜 남북국 시대냐? 북쪽에 발해가 있고 남쪽에 이제 고구려 백제 신라가 있잖아요. 요즘은 이건 다 일본에서 만든 말이에요. 통일 신라는. 우리나라에서 만든 게 아니에요. 제가 얼마 전에 거기 예. 어디 국립중앙박물관 갔는데 지난주에 예. 남북국 시대야 이게 뭐지? 그러니까 남쪽에 그 고구려 백제 신라가 있고 북쪽에 발해가 있다. 그래서 이 책에 남북시대 나왔는데 남북시대. 근데 이게 이렇게 바뀐지는 사유들이 풍부해가지고 예, 예. 학교 교과서 이런 데좀 교과서가 문제지. 그 교과서. 그러니까 이제 교과서인데 발해에 대해서는 이제 많이 유적이 많이 없어지기도 했고 그래서 그런데 이거 발해 유적이 많지 그러니까 이렇게 남아 있는 유물 그러니까 책 같은 게 별로 없어요. 많지 없어도 않고. 어찌 됐든 예, 그러니까. 어차피 역사는 100% 팩트는 아니잖아요. 예, 그러니까 알겠어. 그래서 이 일본에서 만든 말이에요. 통일신라는 남북국 시대가 이제 있는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이 소교 경제가 나겠죠. 이거 이제 고려 시대로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고전 시가를 여러분 공부를 어떻게 하느냐? 요 흐름을 잘 알면 이 속에서 다 풀 수가 있다니까요. 이 흐름이 되게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고려 경기체가하고 소교, 이 소교도 고려 때고 경기체가도 고려 때였잖아요. 그런데 차이점이 뭐냐라고 여러분에게 누가 물어보면 뭐라고 대답해? 차이점이 뭡니까? 이거는 평민의 노래고 이건 양반의 노래예요. 그렇죠? 이거 그렇죠? 상류층과 하류층이라고 해도 되겠죠. 이건 평민의 노래와 양반의 노래 이렇게 양반 노래, 평민의 노래 이렇게 이야기를 할 수가 있겠고요. 그래서 이제 이게 고려고. 근데 이제 고려 시대로 가면서 이제 이 시조와 가사가 있는데 약장부터 요거는 이제 조선초죠. 조선초. 악장은 조선초고 이제 물론 이제 소교 경기체가가 이제 고려고 고려 말이고 이게 이제 조선초입니다. 그런데 엄밀히 말하면 이 시조와 가사는 이 악장이 이제 조선초고요. 요쪽 요 맥락에 시조 가사가 또 있는 거예요. 맞죠? 기억나요? 아까 이야기한 거? 고려 말에 시조가 있었고 요게 이렇게 넘어간 겁니다. 이렇게 넘어간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보통 향가 같은 경우도 제가 이야기했죠. 원래는 신라의 노래인데 이게 그 고려 예종의 도의장가까지 올라간다고 그랬죠. 여기까지 기억나시죠? 이렇게 올라가는 것이고 이 고려 말의 이 시조와 가사가 조선까지 이어지는 거니까 이거 어떤 분은 잘 모르는 분들은 가사가 조선시대 쓰는 줄 알아요. 아까 제가 분명히 말했죠. 포교 가사가 고려 말에 나왔어요. 상충곡 이전에. 그래서 이 가사가 여기 등장한다는 걸 알아두시고요. 그래서 이 시조 가사가 이제 이게 조선시대죠. 조선시대고 그럼 잡가라는 건 잡스러운 노는 어느 시대에 나왔냐? 대화기 꽃이 피는 시기. 18세기. 요 시기에 이제 나옵니다. 대화기가 이제 등장을 해요. 그러니까 조선시대에 등장을 하는데 그래서 여러분이 그 고전 시가론에서 이제 공부할 때 가장 중요한 게 그런 것들이 되게 중요하고요. 그러니까 이 장르라는 거 소교의 장르라는 것들은 이제 그런 것들을 알아두시고 또 하나는 이제 고전 시가를 이제 공부하거나 어차피 여러분이 고전 시가론이든 국문학 역사든 공부할 때 가장 중요한 거는 뭐냐면 이 텍스트 중심주의적 이해 여기 책에도 이렇게 나오는데 텍스트주의적 이해 방식을 탈피하자 뭐 이렇게 나와요. 그러니까 고전 시가가 이제 뭐 텍스트에 뭐 여러 가지 텍스트를 둘러싸고 있는 작품들 뭐 이런 것들도 이제 나오잖아요. 배경서라 이런 것들도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작품을 읽을 때 그러니까 이게 무슨 소리냐면 텍스트 중심주의적 이해 방식을 탈피하자 이게 뭔 소리인지 설명하시면 돼요. 국문학 역사든 그 배경사라도 중요하다. 텍스트와 그 뒤에 그렇죠. 그러니까 그거를 문학 비평론으로 따지면 자 이제 좀 더 어려운 이야기. 문학 비평론 따지면 내재적 비평이에요, 외재적 비평이에요. 그래 내재적이에요? 외재적 비평이죠. 외재적 비평. 왜 외재적 비평이냐면 자 봐요.
뭐 이방원의 단신가 이런들 어떠하리 저런들 어떠하리 이게 다 알잖아요. 근데 그것만 딱 놓고 읽어보면 되냐 이거죠. 그것이 어떤 배경으로 만들어졌고 뭐 여러 가지가 나올 거 아니에요. 네. 그러니까 이것이 바로 뭐냐 외지적이면서 이거를 이제 뭐라고 하냐면 간 텍스트성이라고 하는 거죠. 텍스트성을 넘어간다. 간 텍스트성. 나중에 비평론 공부하실 거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여러분 봐봐요. 예를 들어서 여러분이 내가 국문학 공부하러 국어가 좋아서 문학이 좋아서 국문과에 왔죠. 여러분 맞죠? 근데 국문과에 딱 와보니까 야 이거 무슨 역사도 알아야 돼. 그렇죠? 한문도 알아야 돼. 가끔 영어도 알아야 돼. 철학도 좀 알아야 돼. 그리고 작가의 일대기도 알아요. 네. 뭐 등등등 많이 알아야 하잖아요. 그렇지 않나요? 네. 자꾸만 딸랑 공부해가지고 이게 되냐고. 그 작품 속에 이면에 있는 여러 가지 맥락들을 모르고 그걸 쓰면 우리가 전혀 모른다는 거예요. 간이죠. 사이간자. 사이간자예요. 그렇죠. 사이간자. 그러니까 텍스트성 사이라는 거. 그걸 이제 좀 더 유식한 말로는 인터텍스튜얼리티라고 해요. 인터텍스튜얼리티. 그러니까 이걸 텍스트를 넘어간다는 거. 그래서 여러분 이제 저는 비교 문학을 전공했는데 동서양을 왔다 갔다 하는 게 제 전공이에요. 박사논문인데. 그러니까 그래서 이 동양과 서양을 이렇게 많이 알아야 되는 거예요. 동양 서양이든 고금이든 동서고금이라고 하잖아요. 그런 것들이 다 연결돼 있다. 아까도 말했었는데 그 우리나라의 그 뭡니까 장화홍련 그 뭡니까 신데렐라하고 콩쥐팥쥐하고 어때요? 비슷하지 않나요? 그런 게 되게 많아요. 공부해 보면 어떻게 어디에서 이쪽으로 옮겼는지 몰라요. 그렇죠? 서양에서 동양으로 온 건지 동양에서 서양으로 옮겼는지. 그러니까 우리가 소돔과 고모라가 있는데 장제첨지가 있거든요. 우리나라에 보면 그 태백에 가면 그 어떤 강이 있어요. 물로 변하는 게 있어요. 예, 그 있어요. 그러니까 그 시아버지가 있었어. 어떤 근데 되게 짠돌이야. 요즘으로 말하면. 그래서 그 스님이 이제 목탁을 두드리면 소똥을 넣어주는 거예요. 밥을 안 넣어주고 소똥을 이렇게 넣어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목탁을 치잖아요. 그렇죠? 뭐 가나바라. 그러니까 요즘 말로 하면 가나바 목탁 두드리면 스님 가나바라면 이 장지첨지는 주나바라 이러는 거야. 예를 들자면 그 정도였어. 그러니까 그 쌀 씻던 물을 며느리가 쌀 씻던 물을 되게 착해갖고 그 스님한테 줘. 그러니까 스님이 그런 거예요. 한 3일 정도 지나면 이곳이 다 물바다가 될 거다. 그러니까 집에서 그냥 다른 것도 아무것도 가지고 뭐 집문서도 뭐든 놓고 그냥 몸만 뛰어나가라. 이게 근데 하라고 하지 말라고 해야 안 해. 꼭 하죠. 하잖아요. 그래서 뒤를 돌아봐서 돌이 돼요. 이 장제첨지 쳐보세요. 거짓말인가? 장제첨지라고 그래요? 우리나라에도 있죠? 태백에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공부할 때 성경책에도 나와 있는데. 뭐라고요? 성경책에도 나와 있는데. 성경 장제첨지가 있어요? 성경책에 뒤돌아봐. 그러니까 그렇죠. 비슷한 게 있다. 그렇죠. 아니 그렇죠. 그 이야기 한 거잖아요. 소돔과 고모라가 이 장제첨지 이야기 태백에 가면 그런 이야기가 또 있어요. 그러니까 제가 이게 여러분 전설이에요, 뭐예요? 민간 이런 일종의 뭐 전설로 봐야지. 왜냐면 증거물이 있으니까. 전설과 민담의 차이점은 그것도 이제 4학년 때 설명드린 증거물이 있느냐 없느냐. 그래서 뭐 803 갓바위에 얽힌 전설입니다 이러잖아요. 증거물이 뭐든지 있으면 전설이고 아니면 흥미위주면 민담이에요. 어쨌든 그래서 배경을 많이 알고 있어요. 제가 이거 이야기 왜 하는지 알겠죠? 간텍스트성 좀 어려운 말이지만 인터텍스튜얼리티. 그러니까 여러분 공부는 제가 이야기했잖아요. 공부는 왜 하냐? 있어 보이려고 하는 거예요. 진짜로. 여러분이 뭐 다 알긴 알아. 근데 그걸 좀 더 멋있게 표현해. 이게 간텍스트성이야. 아까 이야기했죠. 여자들끼리 막 사랑 싸움을 하고 있어. 뭐라고 그랬어요? 쟁총형 가정소설이야. 너 이런 말 알아? 딱 하면 그냥 끝난 거지. 그렇죠? 이미 성경 공부를 이제 역사 공부를 하는데 네. 성경도 그 당시 시대 배경을 딱. 그렇죠. 지금 말씀. 그러니까 그 지금 좋은 말씀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그게 지금 그거. 그러니까 그런 거와 관련된 배경들을 좀 알라는 거. 그러니까 뭐 예를 들어서 더 이야기하자면 이건 어차피 여러분 국문학상 연결되는 거예요. 내가 한림별곡의 그 개별적인 어쩌고 자구의 의미를 따지고 물론 그것도 나쁜 건 아니야. 근데 그거보다는 제가 저번에 남자기생 이야기는 했었죠. 고려시대 그러니까 남자 여자가 그 사랑하는 게 아니라니까요. 저는 전혀 몰랐는데 대학원 가서 공부를 다 하는데 이게 남자들 동성애 이야기인 거예요. 그러니까 태계 이항이
그 남자가 이제 여자 이렇게 이게 그네 타면 등 밀어주잖아요. 여러분도 막 그렇죠. 남편분이 이렇게 막 놀이터에서 이게 뭐 나쁜 건데 왜 되게 이양이 막 되게 이걸 불쾌하고 생각을 했다고 나와요. 거기 보면 동성애 이야기라니까 모르셨죠. 근데 이게 곧 대학교 교재에는 나오기가 힘들어. 그러니까 빼버리는 거예요. 아. 대학교 교재에다가 그걸 써놔봐 이거. 실제 얘기는 그런 얘기인데. 실제는 그거라니까. 저는 대학원에 다 공부한 사람 제가 했는데 뭐 거짓말하겠어요. 대학교는 그 정도는 해도 되잖아요. 그러게요. 근데 뭐 대학교에서 그러면 또 논란이 생길 수 있으니까. 근데 네. 우리 세대는 괜찮은데 20대한테는 조금 문제가 그렇죠. 있을 수 있겠네요. 그러니까 이거 동성애가 되게 많다니까요. 예를 들어서 찬 기파랑가 이게 또 옆으로 갔지만 찬 기파랑가가 기파랑의 인격을 찬양한 노래야. 네. 충담사가. 근데 얼핏 보면 그냥 그 뭡니까 그냥 그 사람의 인품을 이야기하는 것 같잖아요. 근데 자세히 들여다보면 이게 동성애 코드예요. 이 찬 기파랑가가. 왜냐하면 이 내과를 가요. 내과 한 남자가 내과를 갔는데 이 내과에도 그 기파랑의 막 얼굴이 보이는 거예요. 남자들이 남자를 이렇게 좋아하면 막 이게 물가에 막 그 사람의 얼굴이 보이고 그러나 그거는 좀 오버하잖아요. 아니 진짜로. 그래서 이걸 동성애 코드로 읽는 학자들도 되게 많아요. 다윗과 저기랑 예. 옛날에 그러니까 지금 성경을 좀 아시면 또 그러니까 그렇게 되는 거예요. 성경을 또 알면 즉 공부가 그런 거라니까. 내가 그 아는 것을 이렇게 연결시키는 거예요. 그럼 재밌지 않나요? 제가 이거 이야기를 왜 하는지 아시겠죠? 그러니까 여러분이 뭐 뭡니까 한림별곡의 자구가 어쩌고 저쩌고 그것도 물론 중요하진 않은 건 아닌데 그거보다는 그것이 어떤 배경으로 생겼는지 이런 걸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문제를 푸실 때 고전 시간으로 문제를 풀 때 그 배경들을 좀 생각을 하면서 공부하면 되게 좋다는 것이고 또 하나는 이 고전 시가라고 하는 것은 시인과 텍스트와 이것도 이제 나오지만 시인과 텍스트와 독자의 관계 이게 시험 되게 잘 나와요. 고전 그 시가는 시인과 텍스트와 독자의 관계. 책에 11페이지에 보면 나오는데 하여튼 그래서 이게 시험 문제 되게 잘 나와요. 여기다 가로를 묶어놓고 여기에 뭐가 들어가는 시인과 텍스트 독자인데 여기다 가로를 묶어놔. 뭐 1번 작가 뭐 예를 들어서 2번 시인 뭐 이런 식으로 해갖고 문제가 나올 수 있어요. 그러니까 그걸 좀 잘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고전 시가는 어쨌든 그러니까 시인이죠. 고전 시가를 쓴 사람 다 시인 아닙니까? 시가 노래잖아요. 그 다음에 텍스트가 있어, 책이 있어. 그러면 그것을 독자, 이걸 이제 좀 더 유식한 말로 뭐라고 하느냐? 뭐라고 하는지 아세요? 이게 이제 문학 비평론 배우시면 독자 반응 비평이라고 하는 거예요. 써놓으세요. 독자 반 말이 정말 멋있지 않나요? 이 문학의 장점이 그런 거예요. 독자 반응 비평. 독자 중심이 아니라 네, 독자 반응 비평. 그러니까 독자 중심 비평이라고도 하는데 원래 그 비평론 교과서에는 독자 반응 비평이 더 정확한 표현이에요. 독자 반응 비평. 이런 말 만들어 놓고 그러게요. 고스톱끼리만 괜히 즐거워한다. 어려운 말을 막 만드는 아니 독자 반응 비평이 어려운 말이에요. 법학자들. 독자들이 그걸 반응을 한다는 거예요. 아니 그건 어려운 말 아닌데 독자가 내가 보면서 나는 그러니까 이런 거죠. 어떤 작품을 놓으면 나는 아까 이야기했잖아요. 창기파랑가가 있어. 나는 봐요. 나는 이거 동성애를 보고 싶어. 나는 이거 전혀 동성애가 아니야. 그냥 찬미한 노래야. 예를 들어서 제망매가가 있어요. 제망매가 월명사에. 제망매가라고 하는 것을 어떻게 승려가 자기 여동생이 죽었어. 맞죠? 동생이 죽은 누이가 죽었는데 그 승려가 연을 끊어야 되는 거 아닌가? 이렇게 볼 수 있지 않나? 예를 들어서. 맞잖아요. 요즘은 이제 안 그렇지만 옛날에 그 신라 시대가 되면 그러니까 그거를 나는 이렇게 볼 수도 있고 나는 아니야 이렇게 볼 수 있어. 예를 들어서 13명의 아이가 지나가 1명의 아이가 지나가고 2명의 아이가 지나고 13명을 예수의 12제자로 볼 거냐 조선 8도로 볼 거냐 이해 가시죠? 그거는 독자들의 마음이란 그것이 독자 반응 비평. 좀 알겠어요 뭔 말인지? 그거를 여러분이 3학년 1학기 때 문학 비평론에서 엄청 자세히 배우실 거예요. 그건 나중에 배우시겠지만, 그러니까 고전 시가론을 이제 공부를 할 때는 그거를 하고 이제 뭐 직접 낭송하면서 몸으로 경험하자는데 뭐 그것까지는 안 하시더라도 그 상대 시가를 공부할 때는 그런 것들의 특수성을 좀 많이 공부를 좀 하시면 좋겠고요. 그래서 이제 여기서는 형식도 좀 나오지만 형식적인 것보다는 그 의미의 맥락들을 잘 따져가면서 공부하면 좋아요. 그래서 이제 뭐 향가부터 시작돼서 뭐 민요기 향가라든가
뭐 산에 가기 향가 이런 것들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향가라고 하는 것 자체가 산에가 제가 전에 이야기를 했는데 향가는 4구체, 8구체, 19체는 알죠. 네. 4구체, 8구체, 19체 향가가 있는데 원래는 이 4구체, 8구체, 19체가 다 향가인데 향가 중에서도 요 8구체하고 19체는 산해가라고 하는 거예요. 왜 산해가라고 번뇌를 노래한다는 뜻이거든요. 산해가라는 게. 근데 4구체는 4줄밖에 안 돼. 그럼 4줄이면 여러분이 누군가를 뭐 사랑을 하거나 이럴 때 4줄로 글을 딱 쓸 수 있고 물론 정말 잘 쓴 사람은 쓰겠지. 그렇죠? 근데 일반적으로는 노래 시작했네, 노래 끝났네 이러지 않나요? 막 뭔가 폼 잡으려다 끝나버리지 않나요? 그래 안 그래요? 맞아요. 그래서 이 4글자의 향가는 산해가라고 안 하고 그냥 향가라고 하는데 주로 그래서 이제 산해가기 향가에는 아으 이런 말이 붙는 거예요. 이걸 이제 낙구라고 낙구. 낙구라는 게 이제 감탄사거든요. 그런 것들이 붙는 향가를 이 8구체, 뭐 19체 향가로 이제 불리게 됩니다. 근데 이제 이 4구체, 8구체, 19체도 이 재밌는 게 뭔지 아세요? 이 이야기를 좀 더 하면 향가가 여러분 4구체니까 4줄짜리 향가로 알고 있죠. 네. 전혀 아니에요. 사방에 올라가면 니들이 하는 건 다 거짓말이다. 왜 그러냐? 이 이야기 해드릴게요. 그래서 공부가 할수록 재밌는 거예요. 자, 원래 향가, 4구체 향가를 봤더니 이렇게 돼 있더래요. 진짜. 고전 책에서 이렇게 딱 보니까 이렇게 돼 있어요. 진짜 이건 제가 지어낸 이야기 아니고 진짜로. 이렇게 되니까 학자들이 아니 그러니까 하나는 좀 길고 두 개가 짧은 거예요. 딱 보니까.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종이를 아끼려고 이렇게 썼나? 이건 이제 막 이제 상상력인 거, 이미지네이션. 그러면 이건 너무 이상하다. 하나가 너무 긴 거는 이게 이렇게 되는. 그러니까 이건 아마 하나를 이렇게 좀 내려서 이렇게 썼을 것 같다. 그래서 이렇게 너무 길잖아요. 그래서 이걸 원래 4구체 향가는 3구체였어요. 3구체. 4구체 향가가. 그리고 막 8구체 향가도 8구체가 아니라 막 이렇게 막 예를 들어서 7개. 근데 문맥상 이게 좀 길어. 이걸 빼서 내려놓고. 그래서 묶어놓은 게 4구체, 8구체, 19체인 거. 모르셨죠, 여러분? 그럼 언제 그랬어요? 그거 언제 그랬냐는 뭔 말이죠? 그 어느새 누가 그러냐고요. 그러니까 이제 후대 학자들이 이 문헌을 보면서 이런 문헌이 있었을 거 아닙니까? 책에 문헌을 보면서 생각을 하는 거죠. 근데 이게 현 지금 학자들이 예, 그렇죠. 현 학자들이 지금도 생각을 하는 계속 거죠. 이어지고 있는 연구하는 네. 이게 딱 정해져 있는 건 아니잖아. 지금까지. 지금도 근데 이제 그런 학자의 의견이 네. 대세인 거죠. 이거를 누가 감히 비판할 수가 없는 거예요. 왜냐면 이걸 뭐 3구체 향가 이러면 또 이야기가 복잡해지잖아요. 예를 들어서 향가를 막 3구체 향가, 4구체 향가, 5구체 향가, 부터 뭐 9구체, 19구체, 11구체, 이게 11구체도 있단 말이에요. 아니 그 뭐죠? 갑자기 뭐 향간 뭐라 그랬지 그? 행간 걸침이요? 행간걸침. 향간 걸침 같은 거를. 지금 또 어려운 말 쓰시네. 좋아. 보세요. 여러분 봐요. 국문과를 들어오기 전과 후로 바뀐다는 게 여러 살이. 김수영 씨. 네, 김수영 씨의 앙장구망. 그나마 일이 있었어. 그러니까 하여튼 여러분이 한번 김수영 문학관도 한번 나중에 가야 되는데 시험 우리 끝나고. 이번에는 왜못 가요? 그러니까 이번에 갈게요. 그러니까 가요? 이번에 그러니까 너무 윤동주 좀 그러니까 떨어져도 그게 뭐 서울이니까 타고 가면 될 거예요. 거기 그래서 제가 이제 뭐냐면 윤동주 문학관 그다음에 청운도서관 되게 멋있어요. 그리고 절로 시간이 되면 김수영까지 제가 설명 다 해드릴게요. 네. 제가 설명 좀 하는 거 아시죠? 그럼 막 엄청 늦게 끝나겠네. 저녁 안에 끝내드릴게요. 제가 막 선물도 준비해가지고 맞추시면 선물도 드리고. 자자. 진짜로. 그걸 튀라고. 자, 하여튼 옆으로 갔는데 어쨌든 이제 그런 거 그다음에 소교 같은 경우는 남녀 상열지사 뭐 이런 노래들 있잖아요. 그런 것들 여러분 쭉쭉 보시면서 뭐 하면 되게 재밌어요. 뭐 표현이 개방성이다 이런 것들도 있고. 그러니까 이 소교의 특히 쌍화점 같은 경우는 되게 이게 고려시대 이런 게 뭐 손목 잡았네로 끝나는 줄 알죠, 여러분? 내가 그 만두 가게에 만두를 사러 갔더니 그 사람이 손목 잡았네 이것까지밖에 모르죠. 그게 다가 아니라니까. 이게 국문과는 제가 이야기했잖아요. 국문과는 사필 봐요. 제가 이야기했나? 사필 기형은 알죠. 네. 뭐예요? 이름 반드시 바른 대로 간다고 했죠. 옛날 손정훈 교수님이 뭐라고 했냐면 그 국문학과는 가필기색. 저는 이 말이 너무나 기가 막. 가필기색이 뭐냐? 한자로 써드려요. 노래는 반드시
돌아간다. 뭘로 색으로 돌아간다. 색이라는 게 뭔지 알죠? 여기 저 선전 공주는 다 경상나라에 색으로 들어가세요. 색이 빛이 아니겠죠? 네. 이 색이라는 건 뭐 색즉시공 공적시공 사랑의 사랑. 색계 뭐 이런 거 있잖아. 하여튼 색이 사랑이라고. 이 이야기하다 보면 다 사랑이 고전은. 하여튼 그렇습니다. 그래서 참 이야기하기가 참 거시기 한데 이게 그래서 이제 그 남자하고 여자가 이제 막 사랑하는 행위를 한 거예요. 그거를 또 다른 여자가 봐. 제가 하여튼 나온 거 그대로 이야기하면 또 다른 여자가 봐. 나도 그곳에 가면 좋겠네. 이런 이야기 나와요. 진짜로. 하여튼 그건 작품을 이제 제가 뭐 자세히 설명 못 하겠지만 그 고려시대에 그런 게 나온다는 게 놀랍지 않습니까? 그런 것들이 뭐가 나와요? 쌍화점이 나온다. 그렇게 알면 되겠습니다. 그거 말고도 이제 되게 많고요. 그래서 이제 소교부터 시작해서 그러니까 작품을 공부할 때는 형식은 되도록 구애하지 마시고 공부하세요. 뭐 여기 형식이 나오는데 형식은 아마 거의 많이 안 낼 거예요. 저도 요 과목을 좀 듣고 있는데 거의 형식은 그냥 일반적으로 넘어가시더라고요. 주로 이제 그 형식보다 내용적인 측면에서 그런 걸 공부를 하니까 공부를 좀 더 크게 공부를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 소교라는 거는 어떤 남녀 상열, 현실 비판 이런 게 나오거든요. 그런 것들이 이제 쭉 나오는 거, 뭐 경기체가도 이야기했고 경기체가는 양반들이 막 잘난치 않은 분 이렇게 크게 공부하라 이거예요. 여기 이제 뭐 보면 막 추상과 개갈의 형식 이런 거 몰라도 돼. 경기체가는 그럼 어떤 걸 이야기하느냐? 도학을 찬양해. 도학 중에 뭐겠어요? 유교 같은 거, 또 불교 뭐 이런 것도 있겠지만 그 다음에 풍류를 즐겨요. 경기체가가 보면 풍류, 특히 누구의 풍류? 양반들의 풍류. 그러니까 여기 보면 재밌는 거는 그 뭡니까? 그 경기체가 대표적인 한림별곡이라고 했잖아요. 한림별곡에 이것도 여러분 잘 모르죠. 꽃들이 되게 많이 나고 꽃들이 나온다. 이게 그럼 꽃이 진달래, 개나리 이런 꽃일까요? 여자. 예, 여자죠. 근데 여자인데 정확히 말하면 기생이거든요. 이 꽃이 기생이라고 기생. 그러니까 이 기생이라고 하는 것도 이게 동성애 코드로 제가 아까 그네 타는 게 이 동성애라고 했잖아요. 기억나시죠? 네. 그러니까 그런 의미로 그러니까 고려 시대 남자 기생이 10,000명인가가 있었대요. 10,000명. 진짜로. 고려 시대 남자 기생. 남북국 시대 영향이 있어서. 예. 그래서 그러니까 그러니까 여자 기생일 수도 있겠지만 이 남자 기생일 수도 있었을 거예요. 예. 그런 것들이 막 나오는 거예요. 풍류 그러니까 그런 주제를 자기 과시 잘난치 않은 거. 그다음에 송축하는 거. 이런 것들이 경기체가죠. 그다음에 경기체가는 불교 찬양인데 이 불교를 찬양하는 그런 노래들이 경기체가에 되게 많이 나옵니다. 그래서 이 경기체가에서 이제 불교를 그런 찬양하는 그런 노래들도 많이 나와요. 예를 들어서 뭐 기우 목동가라든가 뭐 이런 것들도 이제 소 타는 거. 하여튼 소가 나오면 다 기우 목동가 이러면 불교인 거 아시겠어요? 몰라요? 여러분 그 절에 가면 이게 뭐 그 한영원의 시무장 기억나시죠? 네. 제가 우리 갔잖아요 그때. 네. 시무장이 뭐예요? 그 소를 찾는 집 아닙니까? 그러니까 소는 마음 깨달음을 갖죠. 그때 조선 전기에 예. 그 조선의 건국 이념이나 이런 게 예. 불교를 받은 거예요. 예. 불교를 뭐 예. 예. 지적으로 이제 그렇죠. 사람적으로 그렇죠. 그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그렇게. 그런 상황에서 불교 찬양이라는 게 이제 일반적으로 허용이 됐어요. 이거는 불교 찬양은 지금 이거는 경기체가잖아요. 조선이 아니고 경기체가는 고려 말의 노래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경기체가 말씀드리는데 예, 경기체가. 전기까지 왔잖아요. 그러니까 조선 전기까지는 왔는데 주로 조선 전기는 거의 경기체가 힘을 못 쓰고요. 대부분 고려 말, 그러니까 지금 말씀드린 건 이제 고려 말의 경기체가의 어떤 그런 흐름을 이야기 드리는 거예요. 고려 말인데 하여튼 이런 것들이 이제 되게 많이 나와요. 그래서 하여튼 이런 그 소가 나오면 다 예를 들어서 그 시험 문제 이렇게 나와요. 다음 중 경기체가 작품 중에 진짜로 이게 나와요. 이제 봐보세요. 불교를 찬양하는 작품이 아닌 것은 뭐 이렇게 나와요. 작품 막 4개 써놓고 그러면 소 나오면 다 소가 나오면 전부 다 뭐 경기체가요. 뭐 또 미타찬 이런 거 나오거든요. 찬찬찬 이런 것처럼 뭐 미타찬 무슨 찬 뭐 찬 나오면 다 불교. 네. 타타타. 불교하고 무슨 그러니까 소라고 하는 것은 이제 뭐 불교 무슨 관계라기보다는 이 소라고 하는 것이 되게 보세요. 이렇게 또 이제 질문하신 거
소가 되게 그렇죠. 인도도 인도고 소가 그러니까 이게 뭐랄까 되게 예민해요. 동물 자체가. 소가 진짜 봐보세요. 그 옆으로 좀 샜는데 도살을 하러 가. 도살 알죠? 도살. 좀 안 좋은 이야기지만 도살을 하면 소가 엄청나게 눈치가 빠르대요. 그래서 이 소를 이렇게 잡아가지고 진짜 싫어. 잡아서 이렇게 딱 가잖아. 그럼 얘가 어디에 팔려 가는지, 내가 도살장으로 가는지를 이 소가 이 센스가 되게 빠르대. 그래서 그 소 그때 가다가 나가가지고 사람 막 해서 막 죽었나? 뭐 그런 경우 있어요. 소가 막 도망치고. 이게 소가 되게 그러니까 그런 맥락으로 봐서 되게 영적인 존재다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의미에서 이제 아까 힌두교에서 그 소를 숭상하는 것도 이제 그런 의미도 있는 것이고. 그래서 어쨌든 소는 깨달음이에요. 그러니까 그 뭡니까? 그 우리가 서풍헌도 헌화가에 보면 헌화가 보세요. 고전이 이렇게 재밌다니까. 헌화가를 보면 그 수로 부인이 이게 강릉에 갔어. 강릉에 가면 여러분 맞아. 강릉에 가면 헌화정을 가셔야 돼요. 헌화정이 있어요, 진짜. 그 헌화로가 있는 거 아세요? 모르죠. 그래서 여러분 공부할 때 너무 강릉에 헌화로가 있다니까. 헌화로가 있어요. 근데 거기에 그 길을 이렇게 좀 올라가면 계단으로 헌화정이 있는데요. 거기서 그 경치를 보면 끝내줘요. 제가 한 몇 번 가봤거든요. 근데 하여튼 거기에 갔는데 이 꼭대기에 이렇게 그 철쭉꽃이 피어 있어. 수로 부인이 갔는데 남편 김순정 공하고 이 꽃을 누가 따들래? 근데 이 꽃을 따달라고 하면 수로 부인 누구냐? 무당인 거예요. 왜? 무당들은 꽃이 필요하잖아. 이 무당으로 보는 거예요. 무당으로. 근데 거기에 보면 견우노홍이 나오는 거예요. 견우노홍. 소를 끄는 늙은이. 제가 전에 한번 퀴즈를 한번 냈어요. 견우노홍인데 그 소를 끄는 그 헌화가에 나오는 늙은이가 누구냐 했더니 뭐라고 했더라? 암소노인이라고 써놨어. 어떤 분이 진짜로 생각이 안 나니까 암소는 알겠고 노인은 누군지 되게 싫어. 그래서 한자 무슨 적이 있는데 견우동. 그러니까 이거 봐요. 소를 끄는 늙은이가 소를 내팽개치고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러면 이때 우라고 하는 소는 뭐냐? 자기 뭐 이제 이것도 막 해석 분분한 거예요. 자기 본부인을 그러니까 한 70, 80대 노인이 얘가 뭡니까? 수로부이 너무 예쁘니까 이 산도 어떻게 가냐? 완전히 암벽 등반 가요. 아무것도 없이 이걸 가지고 와가지고 이 수로부이 그러니까 신라 시대도 사랑이 보통 대단하지 않습니까? 남편이 있어. 김순정 남편이 있었단 말이에요. 그 순정공이 있었는데 그 아랑곳하지 않고 부인 내팽개치고 따가지고 잘못하면 죽을 수도 있잖아. 그래서 바치면서 부른 노래가 헌화가. 그러니까 신라 시대도 사랑이 장난이 아니에요. 요즘 아무것도 아니라니까요. 내가 공부하는 도나 지혜를 버리고 현실을 내 이익을 좀. 그 재밌지 않나요? 그러면 도대체 소는 누군가? 이 견우노홍의 정체가 뭐? 이런 걸 막 상상을 하는 거예요. 그게 문학인 거예요. 답이 없어요. 견우노홍의 정체가 누구냐? 몰라. 주인한테는 아주 중요한 존재인데도 저렇게 어떤 간다는 거죠. 그러니까 하여튼 그러니까 이 소라고 하는 것 자체도 그냥 단순히 소로만 보는 게 아니라 이 상황에서는 여러분 같으면 소를 끌고 다니겠어요. 자기 부인하고 가다가 이제 일반적으로 보면 자기 부인일 가능성도 있죠.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막 여러 가지를 깨달아 가는 거예요. 하여튼 이제 그런 식으로 이제 여기 공부를 하실 때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이렇게 크게 보시라는 거예요. 악장도 뭐 국문악장, 무슨 악장 뭐 이런 게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거를 너무 그 자구에 집착하지 마시고 그 의미 맥락들을 이렇게 따지면서 크게 공부를 좀 해보세요. 그러면 되게 이 공부가 재밌어집니다. 그러니까 지금 그 고전 시가론이 제가 지금 국문학사 문제를 풀면서 이렇게 강의한 거하고 되게 연결될 거예요. 진짜로 기말 풀어보시면 아시겠지만 그런 식으로 해서 너무 그냥 거기 어렵게 생각하지 마시고 쭉 강의를 들으면서 이거는 그냥 책을 본다라고 생각하지 말고 강의만 잘 들어도 좋은 점수는 제가 단언하는데 맞으실 겁니다. 예, 재밌어요, 되게 고전 시가론. 재밌어요. 교재랑 영상이랑